반갑습니다. 오늘은 삼국지 중에서 조운에 대해서 제가 읽은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운은 또 상산 조자룡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상산이 조운의 출신지이기 때문에 상산 조자룡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하북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도를 찾아보니까 베이징 약간 밑에 있는 허베이성이 되겠습니다. 그 조운은 유비의 수하 중에서 사실상 관우와 장비에 버금가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우는 교만했고 장비는 무모했지만 조운은 어떤 결점도 찾을 수 없는 신중하고 책임감이 있었던 장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비와 제갈량이 많이 신뢰하고 진짜 어려운 임무를 맡긴 장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이미지 파일을 갖고 와서 약간 덧입혀서 그린 그림입니다. 처음에 그 상산 조자룡은 원소의 졸백에서 출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의용군으로 출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두 부분 중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소설에서는 원소에서 공손찬의 진영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되는데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원소가 당시에 군벌 중에 최고의 군벌이었는데 공손찬이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거든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쪽으로 갔을까 이런 의문이 그냥 듭니다. 어쨌든 유주 지역에 공손찬이 희하로 들어갔습니다. 유주 지역은 오늘날에 이렇게 보니까 이쪽이 되겠는데요.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그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그 당시 고조선 근처에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손찬이 희하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공손찬은 사람을 몰라봐서 그 조운의 그 장군됨을 진짜 몰라봤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때 공손찬이 희하에서 진영에서 피난온, 사실상 피난온 유비를 만나게 됩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죠. 유비는 사람을 끄는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심정적으로 특별히 유비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닌데 조운을 이미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조운의 형이 세상을 떠나자 이제 조운의 장례를 위해서 이제 조운이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조운이 작별하면서 유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코 덕을 버리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이미 작정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비의 수하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관도대전, 즉 원소와 조조의 강북 패권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전에 유비는 이미 서주를 잃고 정처가 없어서 원소에게 들어가죠. 그때 이제 관우는 그 유비의 부인을 데리고 조조한테 항복하죠. 조건부의 항복. 나중에 유비를 찾게 되면 떠나겠다는 항복을 하고 가게 됩니다. 유비는 그 당시에 장비하고도 작별하고 관우하고도 작별하고 사실상 후론단신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조운이 유비가 있는 업성으로 가서 원소의 업성으로 가서 수하가 됩니다. 아무런 그 힘도 없을 때 조운이 찾아가서 수하가 됐다는 것을 보더라도 조운의 어떤 충성심, 유비에 대한 충성심 이런 걸 느낄 수 있겠고요. 여기에는 공손찬이 유비에게 파견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정확한 사실은 제가 아직 체크는 못했는데 더 알게 되면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누게 될 기회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의영제와 헤어져서 사실상 혼자였는데 조운은 굴러온 복덩어리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비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침대에서도 같이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거는 관우와 장비와 의영제였을 때도 같이 이렇게 자고 있었었는데요. 여기 이것을 보더라도 사실상 의영제는 아니지만 의영제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부터 유비는 조운을 신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비밀부대를 조직하라는 임무를 부여했고요. 원소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운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관도대전은 잘 아시다시피 원소가 이제
패배를 하죠. 그래서 유비는 또 떠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조은과 함께 형주로 갔고요. 그 이후에 유명한 그 장판파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장판파가 지금 지도에서 보면 요 지역이더라고요. 완전히 내륙 지방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유비가 정신이 없어서 가족의 생사를 모르게 됩니다. 벌써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이제 조조한테 패해갖고 이제 원수한테 기하죠. 그때 가족의 생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홀로 이제 갔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가족의 생사를 모르고 이제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조운이 유비의 아들 유선과 나중에 초계 황제가 되죠. 그리고 간부인을 구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미부인의 소설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는 이미 부상이 심했기 때문에 그 아들 유선만 데리고 가시오 하고 이제 우물에 빠져 죽는 거로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제 조운이 이제 구출하는 중에서 조운이 이제 부대로 복귀하지 않자 유비의 부하가 조운이 조조에게 투항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유비가 이제 민을창을 들이대며 조자룡은 나를 버리고 갈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운이 유선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고요. 민을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홀버드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14, 15세기에 발달했다. 이거는 유럽 기준으로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창을 겨눴으니까 부하는 얼마나 쫄았겠어요. 어쨌든 간부인과 유선을 구출해서 유비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소설에서 유비가 유선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조운은 거기에서 감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운을 호담 장군, 호위 장군이 호가 호랑이잖아요. 담력 있고 의력이 있는 장군이다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적벽대전이 벌어지고 이제 형남을 평정할 때 이때가 유비의 전성기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갈공명을 얻어서 물론 적벽대전에서 연합해서 승리하고 이제 유비만의 승리가 시작되는 거죠. 형남 지역을 평정할 때 조운은 이제 그 한 부분에서 그때 내성을 공략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계양군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때 계양군의 태수 조범이 같은 조씨라고 미인 형수를 이제 조운한테 바치게 되는데요. 조운이 서로 성도 같은데 자네의 형님이면, 그러니까 계양 태수 조범 자네의 형님이면 나의 형님도 되거늘 어찌 형님이 홀로 된 처를 취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조범이 모함을 깨하고 도망치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조운은 여기에서도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미망인을 바쳤을 때 이제 거절하는 조운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유선을 또 이제 두 번째로 구하는 결정적인 공을 세우게 됩니다. 유비가 이제 사성을 취하고 형주를 떠나 촉으로 사실 정보를 가는 건데 가기 전에 조운에게 손부인권을 관리하라고 이제 맡기게 됩니다. 이 손부인은 송권의 여동생으로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건데 손부인이 그 송권의 오나라를 믿고 거의 사치를 일삼고 아주 관리하기 힘든 이런 상태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유비가 사실상 진짜 의형제인 관우나 장비한테 일을 맡기지 않고 조운을 맡겼다는 게 되게 조운을 신뢰하는 아주 뺄 수 없는 증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비가 촉으로 가자 송권이 여동생을 위해서 이제 기에다 하고 이제 배를 보내게 되죠. 이때 사실상 심정적으로 동맹이 깨졌기 때문에 여동생을 이제 안전하게 오로 데려오기 위해서 배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그 손 부인이 이제 유선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 부인의 길목을 가로막고 조운이 유선 아두를 뺏어 옵니다. 그러니까 유선이 이제 호가 아두인데 이 아두가 사실상 유선이 나중에 그 촉에서 별다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 아두라는 얘기만 들으면 약간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비가 서천을 얻고 나서 둘 사이에 조운과 유비 사이에 이제 견해가 갈리게 됩니다. 유비가 이제 그 서천을 이제 얻었으니까 그
얻은 땅을 장수들한테 하사하려고 하니까 조우는 이걸 민심 수습이 우선이다 하면서 말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유비가 그 말을 듣고 이때부터 아마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서로가. 그리고 조운의 성격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고 담백한 장수이면 틀림없으나 달콤한 장수, 그 유비한테 달콤한 말을 하는 장수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비가 이제 한중왕이 될 때 120명이 공손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정도 들어가도 사실은 그 조운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는데 120명 공신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진짜로 그 별로 이제 별 볼 일 없는 이제 공신록 순위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보잘것없던 순위를 보잘것없었던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중왕이 될 때 한 헌제한테 사실상 명목상의 황제지만 올린 상소 명단에 보면 마초가 첫 번째, 제갈량이 두 번째, 관우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제 그 이염 나중에 이제 그 제갈량 하고 대적하는 이염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요 순서로 돼 있고 조우는 그 명단에 없는 걸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우, 장비, 마초, 황충은 나중에 이제 전후, 좌우, 사장군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조우는 오품, ik군 장군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정사에 나오는 오호 장군과는 대조적으고 요거는 이제 진수가 나중에 삼국지를 쓸 때 이제 그 조운의 역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호 장군으로 해서 위에 이 네 명에다 플러스 조운을 집어넣은 건데 사실상 조운의 역할은 관우, 장비, 조운 이 정도 순위를 해줘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우가 죽게 되죠. 관우의 복수를 이제 원하는 유비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운이 또 말립니다. 나라의 역적은 조조다, 송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복수를 준비하는 중에 또 장비가 장비가 또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장비는 거기 장군, 마초는 표기 장군, 그리고 태양루로, 그러나 조우는 여전히 제자리였다.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왜 마초를 그렇게 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초가 참 용맹한 장수였긴 하지만 사실상 초기에 유비의 수하가 된 후 한 역할이란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왜 우대했는지 사실은 너무나 궁금합니다. 조운에 비해서 역할이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비가 이제 그 의영제의 의의를 너무 내세워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수의 이제 원한을 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이제 그 왕이 된 후에 성정이 이제 많이 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나라를 정벌할 때 결국은 관우도 죽고 장비도 이제 그 부하를 두들겨 패다가 이제 죽잖아요. 부하들한테. 그래서 복수를 해서 오나라 정벌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제갈량과 조운이 그 정벌에서 빠지게 됩니다. 제갈량도 그 오 정벌에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조운은 당연히 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유비는 그 당시에 그 초기에 그 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의 전성기를 부하했기 때문에 그 부하들의 말을 진정으로 옛날에 고생했을 때 잘 들었던 그 말들이 이제 눈에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오나라 정벌하는 중에서 이릉대전에서 유비가 이제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백제성에 가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의영제 3명이 관우는 교만 때문에 자기 생명이 끝나고 장비는 오만으로 끝나고 유비는 눈이 어두워서 모두 다 죽게 되는 그리고 의영제에 출발해서 셋이 진짜 끈끈했지만 한 국가를 책임지는 면에서 유비가 마지막에 진짜 커다란 실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우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중간에 막았지만 어쩔 수 없게 이렇게 초기 이렇게 대패를 하게 되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선이 2대 황제로 즉위하고 나서 오호 장군 중 4명 중에 4명은 이미 갔고 조운만 남았을 때 정서장군 사품 영창후로 영창후가 되고 나중에 진동 장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동상이 세워져 있는 오호 상장, 중국에서는 이제 오호 상장 이렇게 읽고 있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갈량이 이제 북벌을 하는데 총 7차례 북벌을 하는데
두 차례를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폭발에서 잘 나가다가 가정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여기서 그 유명한 읍참마속의 고사성어가 나오는데 공명이 진짜 아끼던 마속을 이제 죽이게 되죠. 왜 그러냐면 가정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마속의 커다란 실책으로. 그래서 촉군들이 다 이제 후퇴라는데 오직 조은의 부대만이 질서를 지키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했고 장군은 진짜 어려울 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가 패할 때도 홀로 빛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고 퇴각해서 손실을 최소화한 거죠. 그리고 나서 229년 건흥 7년에 병사하게 됩니다. 언제 태어났는지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229년에 비교적 오래 사는 나이에 이제 병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선하에서, 황제 유선하에서 제갈량, 관우, 장비, 마초, 방통, 황충이 모두 추존이 됐는데 이제 왕위의 서열을 이제 죽은 다음에 왕위의 서열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나 조은은 추존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조은에 대한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순평으로 이렇게 추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삼국지가 또 있죠. 저는 이 부분은 아직 읽어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조은과 그 후손들이 맹활약을 했다고 하네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은에 대한 아쉬움이 그 승화돼서 만든 소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정리하자면 조은은 진짜로 용맹스러운 장수였고 당백한 장수였고 그리고 사리사욕이 없는 장수였고 미인계에도 넘어가지 않은 장수. 유비가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던 장수로 단점을 찾기에 너무 어려운 장수다. 관우와 장비가 아까 언급했듯이 교만으로 오만으로, 그 다음에 유비는 성정이 어려워서 성정이 흐트러져서 대사를 그르쳤지만 조은은 거기에서도 홀로 빛난 게 약점이라면 약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